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한순간도 웃을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가 너무 무겁고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부부장은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곧 국민들 전체께서 보실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김영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G7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새 얼굴로 교체됐습니다. 협치의 새 판이 짜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치의 서막이 열린 것인지 오늘 판도라에서 그 열쇠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여야가 이제 바뀌었으니까 이제 전재수 의원부터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먼저 부산 지역의 유일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 이제 제2부속실장도 지내셨고요. 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지금 언론지상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 오늘 출국하는데 전화 안 왔습니까? 네, 저도 뭐 언론을 통해서 보긴 했는데 예. 이 장관 인선과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예.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늘 대통령 출국 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조차도 노코멘트 하겠다.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또 부산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인재가 또 좋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한다는 메시지지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는 게 좀 나중에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일이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대구, TK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의 오늘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도 됐습니다만은 TK 출신 삼선 의원인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주차를 넘어서 3주차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이제 과반을 넘었어요. 58.6%. 그런데 유독 대구 지역, TK,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47.7%. 그러니까 50%를 못 넘어요. 왜 아직도 이렇게 야박할까? 좀 인색합니까? 예, 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대구에서 얻었던 표가 23% 조금 넘거든요. 그쵸, 거기에 30% 비하면은 지금 한 2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기대와 지지가 늘어났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군요. 그럼요. 거기에 비하면은 오히려 다른 지역이 투표했던 지지율하고 기대 정도하고가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구 민심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나라 걱정하고 또 화도 나고 예. 그렇게 해서 텔레비 안 본다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나온다니까 판도라 보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예. 안 보시는 분들 많아요. 많고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 정권인데 3년 만에 그렇게 하느냐. 예. 어떤 분들은 저한테 윤 대통령 생각하면 화가 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쓴소리 다니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그리고 대선 때도 똘똘 뭉치지 못하더니 치고 나서도 무슨 반성도 안 하고 책임도 제대로 안 지고 그리고는 또 무슨 자리 다툼이나 하고 이럴 바에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이런 게 교차하는 게 이 TK 민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상당히 화가 많이 있고 또 나라에 대한 걱정은 그만큼 더 크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보다는 그래도 꽤 높아졌다, 잘하고 그렇습니다. 있다는 긍정응답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습니다. 그 모습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 경제 민생을 챙기느라 굉장히 바쁜 열흘 12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아주 중요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도 고민을 했을 텐데 계엄 이후에 대한민국이 정상화됐다라는 신호를 전 세계에 알리는 거, 그것이 내치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했던 모양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 일단은 작년 12월 3일 날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간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졌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으로 되면서 세계 질서, 특히 이제 경제 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대한민국이 국익을 지켜야 되는 그런 외교 무대에서 사실상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뒤에도 사실은 이제 국내 문제, 지금 추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를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또 대통령실을 구성하는 문제도 있고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를 복원시켜야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과 2주도 안 돼 가지고 G7에 물론 이게 이제 다자 외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정상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의 정상이라든지 또는 프랑스, 독일과 정상들과 이제 긴 시간 회담을 할 수 없는 다자 외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외교를 복원시켜야 된다. 그런 이제 시급성이 반영된 그런 방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들은 과연 한미동맹이라든지 한일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위 말하는 진보 정권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G7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잘못으로 사실은 정상회의가 정말 필요할 때 정상회의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6개월 만에 정상회의가 재개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은 저는 지금 G7은 잘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가서 물론 뭐 첫날이 양자회담이고 둘째 날은 G7 전체 회의라고 예. 들었습니다만 첫날 아무래도 뭐 본격적인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회담은 못 하겠죠. 약식 회담이라도 예. 그렇게라도 서로 안면을 트고 그리고 조금 더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고 이런 것으로부터 시동을 걸면은 예. 저희들이 국익 외교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측면에서 가신 김에 좀 잘하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예.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첫 트럼프라든지 이시바 총리라든지 이 정상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술에 막 배부르게 뭔가 큰 성과를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욕심내고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G7은 다자 외교입니다. 예.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이제 함께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담 수준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기대를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 뿐만 아니고 이번 G7 캐나다에서 열리는 G7의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1박 3일의 일정으로 간 겁니다. 1박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예. 절대적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다자 외교의 틀 자체가 깊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이러기는 상당히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다시 복원됐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제 뽑혔다. 예. 이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성격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좀 좋은 성과를 갖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판도라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 열어주시죠. 준비됐습니까? 예.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3대 특검은 땡땡땡땡의 시작. 땡땡땡땡. 네 글자입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땡땡땡. 예. 정의 실현의 시작이다. 와, 땡. 정의 야. 구현의 시작이다. 아시면서 아마 전 의원님 아시면서 오답을 일부러 맞추는 역사 정의의 시작이다. 그 두 분이 짜시고 이런 얘기하시는 인과응보의 시작. 인과응보의 시작이다. 인과응보의 시작이다. 뭐 정답은 예. 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담아서 예.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 보복의 시작이다. 정치 보복.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하면서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사실은 국민통합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국민통합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니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날 열린 첫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을 겨냥하는 3대 특검을 이렇게 통과시키니 과연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협치와 국민통합을 예.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연이어서 또 야당의 몇몇 의원들이 국민의힘을 무슨 내란 공범이라 그러면서 해산시켜야 될 정당이라고 이렇게 협박까지 하니 그걸 보면서 3대 특검이 야 이거는 정치 보복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솔직히 하는데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영진 의원님 말씀 뭐 충분히 일면 그런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하시고 난 뒤에 첫 오찬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과 함께 비빔밥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들이 아마 취임하고 난 뒤에 첫 오찬 일정을 야당 대표들과 함께 한 전례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통해서 대선이 되다 보니까 예. 지금 정부 구성이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무위원들이 전부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한 장관들로 국무위원들이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분들 다 배제시키고 그분들 말 못하게 해놓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 번 할 때는 2시간 30분 동안 김밥을 먹어가면서 국정을 최대한 안정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계셨던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추경을 비롯해 가지고 또 이제 장마철 뭐 대비 뭐 이런 등등까지 해가지고 6시간에 걸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야당이 걱정하듯이 정치 보복을 하려고 손 치면 그렇게 하기 어렵죠.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지레짐작으로 너무 그러시면 저 사람들 진짜 잘못한 게 있나 보다. 국민들이 예. 오히려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레짐작으로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다만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이거를 1년을 할 겁니까? 2년을 할 겁니까? 아니면 1년 뒤에 할 겁니까? 2년 뒤에 할 겁니까?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회에서 첫 번째 입법으로 해가지고 통과시킨 것이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원께서는 뭐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의 강요들하고 국무회의 하시는 거 그건 불가피하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국무회의 석상에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게 만들고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동의하게 만드는 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들이 반대했던 그 법안이잖아요. 그 법안을 그것도 자기 임명권자인 전임 윤 대통령을 내란으로 수개로 특검을 하는 걸 꼭 구태여 그분들을 그 국무위원들을 가지고 했어야 되냐. 조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임명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기다림의 미학을 발휘할 수는 없었는지 예. 저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국무회의가 언론에 보도를 다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했던 국무위원들께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일절 말도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주호 교육부 총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돌아가면서 하실 말씀 다 하고 또 반대 의견도 말씀하시고 또 걱정되는 것도 말씀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방적인 어떤 정치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아예 입을 틀어막고 말도 못하게 하고 강압적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이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죠. 결자 해지가 뭡니까? 어떤 일을 저지른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결자 해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한 번, 두 번, 세 번 통과됐을 때 그걸로 거부권으로만 계속 행사하지 말고, 그때 혹시 국민 여론을 참작해가지고 좀 했더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파출소 피하려고 하다가 검찰청을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결자 해지를 해주시는 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이 정치 보복의 시작인지 서막인지 아니면은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그 단초의 시작인지 그 부분들은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특검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출석하면서 한 얘기가 좀 묘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수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공판 작성 전에 수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가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 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 기자들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은 채 지지자들을 좀 가로막지 말게 좀 비켜라. 이제 이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세요? 보시기에? 유구무원이십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는. 지난 대선 때도 예. 사실은 뭐 민주당은 이 선거를 내란 종식이라 그러면서 사실은 김문수 후보를 지우려고 김문수 후보 대 이재명의 대결이 아니라 윤석열 대 이재명의 대결로 구도를 짜고, 그리고 우리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그렇게 그게 중도층을 비롯해서 먹혀 들어가는 예. 형국이었거든요. 그때도 저희들 입장은 대통령께서 좀 화면에 안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었는데, 또 두 번이나 그때 또 재판에 나가시고 어쩔 수 없이 또 그 화면에 잡히고 또 부정선거 영합으로 공개적으로 가시고,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 집회에다가 또 김문수 후보 지지 메시지도 보내시면서 그때마다 우리 지지층들은 가슴이 출렁출렁하고 예.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당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래도 당신을 응원하는 분들을 보고 싶은 예. 마음은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우리 대통령께서 좀 자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국민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런 예. 생각입니다. 권영진 의원께서 이제 화면을 보시더니 가슴이 철렁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김건희 여사는 서울 아산병원에 이제 지병이 있었는지 입원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여기가 캄보디아 그 심장병 어린이 때 사진 찍혀서 여러 논란이 됐었는데 그 어린이가 이제 또 수술 받았던 병원이기도 하고 전직 대통령들은 이제 해화동에 있는 이제 국립대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아마 이 아산병원을 좀 잘 아시는지. 근데 여기가 입원하기가 이렇게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정한 국립대학병원, 예를 들면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지방에 계실 경우에는 그 지방의 국립대학병원을 가도록 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게끔 지정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산병원은 이제 민간 병원 아닙니까? 국립대 병원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뭐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조차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막 비판을 하기에는 그 뭐 전후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연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왜 이전에 왜 이런 장면들 보면 저희들이 흔히 떠올리는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오래된 몇십 년 전에 재벌 회장들이 검찰 출석을 앞두고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또는 출석할 때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머리에 떠오르거든요. 그것은 아니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조금 반론이나 지금 특검이 곧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사실은 지금 소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소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특검으로 넘겨야 될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소환을 피해서 저는 갔다고는 보지 않고요. 또 그게 아산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그 병원 문제도 지금 사실은 아마 김건희 여사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그 특검이 출발해서 그 특검도 지금 40명입니다. 40명 검사만 40명의 검사가 앞으로 얼마나 이 혹독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그런 거라서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병원에 저 잠시 들어간다고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피해 못 갈 거라고 봐요. 너무 과민하게 우리가 혹독하게 보지 말자 이런 얘기시군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너무 야박하게 그럴 필요 있겠나라는 생각이 일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기자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셨지 않습니까? 보기가 상당히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또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 어린 사죄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내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저런 모습을 보고도 이 손톱만큼의 동정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좀 야박하지 않게 넓은 마음으로 전직 대통령 대하듯이 그렇게 좀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대통령 저 네 분이 저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곱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내란 특검도 출발을 했고요. 또 경찰은 경찰대로 이제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또 뭐 비아폰 서버 증거인멸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3차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응하겠다 지금 이러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급 체포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어서 윤 전 대통령 앞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굉장히 험난하죠. 굉장히 험난하죠. 지금 사실은 이미 12월 3일 이후에 사실은 검찰, 경찰, 공수처 뭐 수사본부까지 만들고 뭐 전방위적으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체포하고 또 구속시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60명이라는 검사들이 있는 메머드 지금 특검이 곧 출범을 합니다. 출범을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또 경찰에서는 또 별도의 다른
조사를 직권남용 조사를 하고 이런 면에서 아마 그 윤 대통령이 앞으로 이 겪어야 될 고초가 예. 작지 않을 겁니다. 작지 않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조금은 좀 이렇게 평정심을 찾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도 좀 헤아리시고 예. 이러면서 수사와 재판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출발하는 특검이나 경찰 그다음에 검찰도 정말 공정하게 예. 너무 지나치게 마치 그 죽은 권력이라고 해서 하이에나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 보복의 시작인지 아니면 정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인지 좀 관심이 갑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바로 세우자 또는 하야를 해라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분도 좀 있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제 낙마한 데 이어서 지금 야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거취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돈거래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습니다. 강신성 씨는 김민석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김민석과 정치적 자웅 동체입니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고 후원 회장까지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 씨가 총리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신종 씨와 10명에게 허위 사인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것을 꼭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분들이 고액의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는 후원의 의혹도 있는데요. 네, 금전거래 의혹에 이어서 김민석 의원이 이제 사단법인 이사장으로 있을 때 그 사무실도 이 지금 강모 씨 금전을 제공했던 강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있었다 이런 의혹까지 또 추가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될 수준인가?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이제 그동안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론 보도는 되게 이제 조각조각 이제 보도들이 쭉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가 곧 열립니다. 그러니까 19일 날, 17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가 이제 이미 위원들이 구성이 됐고 여야 간사 간의 이제 정인 채택이라든지 뭐 참고인 부르는 문제 또 자료 제출 요구 이것에 대한 협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다음 주 중에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한꺼번에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것이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제가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의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만 이 의혹이 그냥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부 다 사실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이 문제 가지고서 사퇴하라. 더더구나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내란 사태를 겪고 난 뒤에 계엄이 촉발시킨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국정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이제 사퇴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성급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재산이 2억밖에 안 되는데 무슨 부정 금전 거래냐? 하루에 하나씩 내가 소명하겠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민심이라든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청문위원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문제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과거에 두 차례나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한 번은
실형에 비슷한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한 번은 6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김민석 후보자는 이제 정치 검찰의 표적 그러니까요. 수사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2018년도에 김민석 후보자가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10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억 4천을 빌렸는데 예. 이게 지금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갚고 있다가 최근에 총리 후보자가 되고 언론에 나고 나니까 내가 그거 이자도 꼬박꼬박 줬고 원금도 최근에 대출 받아가지고 다 갚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갚은 시점이 6월 12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정말 빌린 거냐, 예. 정치 자금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돈을 줬던 4천만 원을 빌려줬던 사람이 2008년도에 지금 600만 원 벌금형을 받을 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의혹이 벌어지니까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야 2004년도 2008년도 그거 정치검사들이 예. 나를 표적 수사해서 한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까지 다 받은 게 그게 표적 수색이나 이래 되니까 문제가 어디로 비화되느냐 하면은 야 그래? 그러면은 자금 출처 한번 해명해 보자. 2021년도에 21대 국회의원 들어와서 예. 그때 재산 할 때 보니까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지금 5년 후에 지금 재산 신고하는 거니까 플러스 2억 얼마니까 야 그러면 그 사이에 8억이나 재산이 불었는데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 다 합쳐봐야 5년간 다 합쳐봐야 한 5억 될 텐데 아니 거기다 생활비도 대야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아들이 미국 코넬대라는 아주 명문대 그럼 애 학비 이런 것까지 다 되고 무슨 국회의원 세비를 가지고 8억이나 재산을 모을 수 있냐. 1년에 1억 8천씩 모아야 되는가. 이게 불필요하게 내가 2억밖에 안 되는 나한테 무슨 비리 혐의를 들이대냐. 이렇게 해명하니까 예. 그러면은 재산이 어떻게 늘어났냐. 한번 출처를 대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지금 후보자가 대응과 해명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예. 상식적인 수준에 안 맞게 한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가지고 저 과연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느냐. 예.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는 거죠. 해명할수록 의혹이 커진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니까 좀 지켜보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총리 후보자가 언론에서 매일같이 나오는 그거를 일일이 다 해명을 하다 보면 예. 이게 해명이 이제 또 이제 말 전체를 다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이제 추려서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오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생방송으로 쭉 됩니다. 국민들께 공개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하루만 하는 게 아니고 이틀에 걸쳐서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니까 예. 그걸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이어서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까지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굉장히 이재명 정부로서는 초기부터 좀 타격을 입을 것이고 이제 이번에 김민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총리가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명단이 속속 발표되면서 좀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이 준비한 판도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작년 12월 3일 날 촉발된 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연이어서 이어진 조기 대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고 예. 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되게 이제 갈등이 증폭되고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선거에 지다 보면 뭐 혼란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판도라는 국민의힘만 모르는 땡땡땡 땡땡. 5글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땡땡땡땡땡. 국민의힘만 모르는 알 것 같아요. 뭡니까? 국민의 마음. 오. 맞지 않습니까?
거의 90% 예. 맞습니다. 거의 가까이 맞죠. 국민의 경고. 저는 그런 지적에 국민의 동의합니다. 국민의 마음, 원래 정답은 야. 국민의 경고였지만 예. 아니 제가 비슷하군요. 판도라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인정한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국민의 힘이 그렇습니다. 예. 국민의 민심을 읽는데 더 정말 성찰적으로 반성하면서 다가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사실은 이게 대구 지역구 국회의원이시거든요. 예. 근데 대구의 국회의원 하시기 훨씬 전에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대구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대구시장도 이제 하시고 지금 예. 대구의 국회의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하면은 왠지 이제 대구 경북의 완고하고 좀 고집 센 뭐 이런 이제 마인드로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더러 좀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권영진 의원 뵈면 뵐수록 저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권영진 의원님을 당 대표로 모신다든지 비대위원장으로 모시면 갈등과 혼란이 좀 더 빨리 수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러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만 모르는 땡땡땡땡땡 국민의 마음, 국민의 경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오늘 TK 출신의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거는 국민의 마음을 들은 겁니까? 듣지 않은 겁니까? 송원석 의원이요. 예. 오늘 된 이유 중에 하나 그거예요. 사실은 송원석 의원이 1차에서 60표를 얻어서 끝낼이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송원석 의원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열심히 진정성 있게 선거운동을 했어요. 예. 심지어는 제 의원회관 방에도 찾아오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다음에 대구에 있는 지역구 사무실에도 찾아왔어요. 다른 후보들은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안 했어요. 아마 열심히 다른 뛰었다? 후보들 예. 그리고 메시지도 좋았어요. 변화와 쇄신하겠다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저희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까지도 구성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우리 송원석 의원은 굉장히 경제통이고 원칙주의자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송원석 의원이 민심을 알고 달라진 우리 당의 원내대표 모습을 보여주겠구나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짧은 기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107명 국회의원 중에 외국 나간 1명 빼고 106명이 참여했는데 예. 1차에서 60표를 얻었어요. 범친윤이기 때문에 된 게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번에 세 사람은 사실은 뭐 그렇게 계파색이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다. 예. 우리 당에서 친윤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실에서 뭐 수석급으로 근무했던 장관으로 했던 아니면 대통령하고 사적으로 아주 가까워 가지고 당의 실세 역할을 했던 뭐 이런 분들이 친윤이지 뭐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이라고 분류할 사람은 안 되죠. 알겠습니다.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명기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됐고 아니라고 부인하시지만 세간에서는 범친윤, 완전 찐친윤은 아니지만 범친윤이라 불리는 이제 송원석 의원이 TK 출신의 삼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이 어떻게 경합을 벌일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당대표 선거도 좀 관심을 좀 끌고 있어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의 재대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놀 때 어떻게 노냐면 저 혼자 즐기는 겁니다, 그냥.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안 하신 분 해주세요. 뭐 이렇게까지 오래 듣는데 좀 해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라디오 방송 아닙니다.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고 김문수 전 후보는 이제 열심히 턱걸이하고 있는데 두 분이 다시 8월 달에 등장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찌 보면 그래 되면은 또 우리가 패배한 대선에 재판이 되는데 두 분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예요. 아실 거기 때문에 저는 세간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구도를 그렇게 몰고 가서 그렇지
김문수 후보도 안 나오실 거고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나오시면 안 돼요. 전 진짜 두 분 앞에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우리 김문수 후보님 또 한동훈 전 대표님 이번 전당대회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게 당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나오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두 분 다 나오십니까? 두 분 다 나오실 것 같은데. 민주당은 정청래 지금 의원하고 박찬대 의원이 붙었는데 이게 이른바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정말 전통적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또 다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저도 이제 그 잘은 몰랐는데 나오기 전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이견들이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들은 이제 정청래 의원을 이제 지지를 하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 소위 말해서 이제 개혁의 딸들 이분들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한다 이러던데 저는 전통적 지지층과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혁의 딸들 그 경계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돼 있던데. 근데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 둘을 놓고서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두 분 다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지도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런 이견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같은 배를 탔던 친명이었는데 이제는 또 당대표를 놓고는 이제 좀 갈라지는 모양새도 좀 보이는 거예요. 당대표를 두 명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이제 당대표 선거로 넘어가고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다른 분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계속 탄탄한 통합으로 갈지 궁금해집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집중적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주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발걸음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그리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 두 분과 함께 태양의 판도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이게 여야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거가 이제 끝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대선 날 이제 저희 엠벤과 같이 방송을 했는데 당시에 우리 총장님께서는 49대 44, 50%를 안 넘게 예측하신 건 정확히 맞았습니다. 이쪽 집계 비결이 뭡니까? 아니 사실은 이쪽 집계 비결이 뭡니까? 아니 사실은 원래 10%가 넘어났었어요. 출구조사가 방송 3사 출구조사가 그쪽 그렇게 얘기는 들었지만은 아직 선거 전인데 또 너무 오만하다 소리 들을까 봐 그냥 줄여서 5%로 한 거죠. 그다지 큰 비결이 있었던 건 아니고. 뭐 무슨 비결이 있어요? 우리 김 원내대표께서는 뭐 저는 그때 뭐 45, 45, 15 이랬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5%가 더 남아요 로즈. 아니 이 5% 로스를 그때 일부러 그냥 뒀어요. 저는 45대 45, 15 이런 정도고요. 45대 45, 15. 45대 45대 15면 105가 되는데 이게 마음에 오는 소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선거 전날 그때 판도라 방송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후보의 치명상을 제가 입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5대 45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동점으로 만들고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서 결론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와 거의 이제 5%를 더 가져가는 개념이고 우리는 한 4% 더 빠진 개념이고. 어떤 분은 이번 선거 이제 득표율을 놓고 정말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지 않은 게 우리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무슨 방송 나와서 할 말들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하는데 어쨌든 표차가 얼마입니까? 290만 표나 차이가 났잖아요. 엄청난 거죠. 표 차이만. 큰 의미는 290만 표에 있는 거죠. 표 차이가 더 중요하지. 뭐 50%를 넘었느냐 아니냐 이거는 의미 없고. 뭐 저는 조금 윤태 형님하고 조금 약간 차이를 두는데 작년 4월 총선 결과가 민당이 절대 이제 입법 권력을 만들었잖아요. 뭐 보통 이 가반 의석이 아니라 한참 넘은 의석이거든요. 대통령 또 선거에서도 이게 가반 이상 득표를 내버리면은 정말 절대 권력이 돼버려요. 절대 권력은 쉽게 말하면 독재가 연상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스러워지는 거죠. 50% 넘겨가지고 과반수 이상 대통령 돼봐요. 그냥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로 그냥 모든 게 그냥 본인의 입 한마디에 그리고 본인의 손짓 하나에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수 있거든요. 그걸 막은 게 또 우리 국민들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다수당을 만들어준 것도 국민이고 본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도 국민인데 둘 다 국민의 뜻인데 왜 자꾸 독재냐? 사실상 대통령이 가반은 안 됐지만 상당한 표 차이로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절제된 권력을 사용해 주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앞으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국회 있다. 입법 권력이 아직도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치받쳐 올려놓은 그것도 대통령으로서 계속 제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작년 총선도 뭐 이번 대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도와주는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절대 권력을 갖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않아도 그게 국민의 뜻이죠. 지금 이번에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 뭐 일부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대통령이 잘할 거다. 이런 국민들의 기대 응답이 한 70% 정도예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대선 때 득표한 것보다 훨씬 높아요. 3년 전에 대선을 생각하면 그 윤석열 그때 당선자와 이재명 후보가 둘 다 그때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그 당시에 그 약점이 불신이 높았어요. 그래서 저도 뭐 방송에서 무신분립이라고 신뢰를 획득하지 않고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랬는데 어쨌든 이번 대선 이후에 지금 조사에서 그렇게 나온 거 보면 좀 많이 걷어낸 것 같아요. 국민의 그런 불신이나 이런 거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점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2주 됐는데 뭐 그렇게 보여줄 거는 많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그 2주간의 행보가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요. 그 우선 뭐 인사에서 인사 이를테면 비서실장, 정무수석 이런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 개딸들, 찐 개딸이 될 줄 알았는데 둘 다 잘 아시다시피 전혀 그쪽하고는 이 거리가 있었던. 강훈 씨, 우상호 두 분 모두. 그렇습니다. 이제 뭐 2주 됩니다만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죠. 좀 전에 이제 윤태 총장님 말씀처럼 강성 지층의 뒷받침을 받고 국정 드라이브를 뭐 상당히 세게 걸 걸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특히 뭐 외교 안보적인 측면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그 우상호 정무수석에 대해서 이제 저도 전 대선 끝난 다음 날 어디 해외 좀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어디 가셨어요? 티벳에 갔다 왔어요. 중국 티벳에. 티벳에 열차를 갔다 27시간 타고 와가지고 그냥 상당히 골뱅이 들어가지고 오시죠. 지금 상태가 좀 괜찮아요? 판도라 얘기랑 좀 번외지만 티벳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시끄러운 한국 정치가 싫어서 잠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해발 5,000m를 넘어가는 기차 침장 열차 저거는 내가 그래도 이제 이 나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기 전에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거기 가기 제일 좋은 계절이 이제 5월달에 가려고 그랬는데 선거가 있어서 그럼 선거 끝나면 다음 날 가자 그래가지고 큰 정치적 의미는 없었군요. 정치적 의미가 어디 있어? 이제 정치 떠난 사람한테 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오면은 그래서 와서 이제 뭐 통화를 해봤어요. 야, 한번 비서실장이지 무슨 누구지 정무수석이냐 그랬더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제안을 해와서 저 내년에 그 광역 단체장 한번 지방선거에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럼 그 전까지라도 어쨌든 여기 좀 꼭 좀 저걸 해달라고. 이제 그건 이미 그 전부터 마음속에 내가 되면은 이제 우상호 같은 친구를 저 하겠다고 작심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안 하대요. 총장님한테 추천해달라는 얘기 안 갔어요. 대통령께서 왜 저기 총장님 전화 안 했는 줄 아십니까? 누구? 사실은 유인태 총장님 같은 분은 지금 딱 총리 하시면 가장 큰 지지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 누구 추천하는가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얘기 나올까봐 조용한 TBS로 가시면 그런 거죠.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를 놓고 이제 야당은 대통령 사과까지 이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대해 깊이 직접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께 약속하길 바랍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사의를 수용했는데 뭐 그러고 뭐 저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지명을 했겠어요. 크게 뭐 저건 오히려 잘했다고 그래야지 바로 사의 수용한 거를 뭐 사과를 요구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민주당 자체가 오래전부터 대선 캠프였고 또 이미 국민들이 많은 여론 지지를 통해 가지고 당신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커 준비 사전에 잘해라. 어떻게 보면 국민들은 끊임없이 시그널을 줬잖아요. 그게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이렇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국민적 시그널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제대로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한 그런 잘못이 우선 크죠. 그렇지만은 인사검증 그만큼 오랜 시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자원들을 이재명 대통령은 많이 사전에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은 검찰 출신으로 한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뭐 이번에 문제된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짚어보지 못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컸죠. 좀 아쉬운 대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이제 반면교사 삼고 뭐 타산지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민정수석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을 해야죠. 근데 모든 게 다 전임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맨날 술에 취해 살던 사람보다 이 사람은 새벽부터 일나서 그 뭐 출근도 뭐 한 번 가짜 차 보내고 그 다음에 하고 이랬다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여기는 그냥 열심히 다니고 뭐 그 더군다나 또 뭐 증권거래소 가서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주식도 꽤 해가지고 한때 또 욕도 먹었잖아요. 떨어졌는데 뭐 주식 샀다고 그래가지고 그쪽 전문가고 하니까 전임 대통령은 술 취해가지고 그때까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던 시간에 저러고 다니니까 얼마나 지금은 평판이 좋겠어요. 그냥 전임 대통령이 도와준 거지. 아니 뭐 계속 도와줄 것 같아요. 제가 당에서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도 뭐 전격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특검을 임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조금 자제할 건 좀 자제시키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시키는 건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정말 참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걸 느낀 게 2차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이분이 사법적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대법관 정원법 이런 걸 우선 처리해가지고 사법 체계를 자기가 좀 상당히 손아귀 잡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되려 당은 그걸 먼저 하려고 한 것 같아. 근데 그건 좀 천천히 하고 특검 체계를 먼저 해라.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 세 개를 갖다 민주당 보고 그걸 먼저 해 올려라. 그 세 개 특검 안 하려고 윤석열 정권은 망가진 거예요. 김건희 여사 지켜내려고 그냥 당도 망가지고 국가도 망가진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제가 참 그 생각하면 목이 맵니다. 그걸 보십시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강요들 데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특검법을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나는 그거 보고 참 이재명 대통령 이분 참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이 나왔으니 이 불편한 동거, 어색한 동거는 어떻게? 역대 정부 다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인수위가 있었어도 그 총리니 장관들이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절차를 밟는 동안에 아무도 없잖아요. 저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 치더라도 이게 총리의 재청을 거치게 돼 있으니까 우선 총리 인사청문회 끝나 임명해야 그 절차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아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조국 전 장관보다 더하다. 이것도 사실은 인사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좀 본인이 어떻게 이제 해명하고 돌파하느냐. 아직은 뭐 아들 문제도 그렇고 그것도 그냥 의혹일 뿐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또 본인이 좀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조금 지켜봐야죠. 뭐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뭐 자제분의 그런 뭐 이런 사회적 활동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그런 내용들을 뒷받침해 주는 입법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적절한가 그런 판단인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총리를 세워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다. 알겠습니다. 국민 추천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국민이 추천하면 아이유도 그렇고 유재석 씨도 그렇고 뭐 이국정 교수도 그렇고 다 장관을 할 수 있는 건가? 정말 그렇게 임명을 할 생각을 갖고 이 국민 추천제 얘기를 꺼낸 건가?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쇼잉인가?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걸 문희상 비서실장, 정무수석, 민정수석 여기에다가 거의 전권을 맡겼어요. 그 인사권을 아예 그 인사추천위원회 줘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제가 무지하게 반대를 했어요. 하지 마라. 아주 공정하게 아무 저거 없이 됐다 하더라도 되는 사람은 하나고 안 된 사람은 100명이 넘을 거 아니냐. 그럼 안 된 사람이 그 승복을 하겠냐. 자기보다 잘났다고 승복하겠냐. 그래서 한 거 다 저거 내정된 거 가지고 괜히 내가 들러리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대통령 참모 같은 친구한테 제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이러고 그거 해봐야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한 100배는 된다 이제 이랬더니 아이고 자기도 뭐 선배님하고 같은 생각이라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대. 이게 국민 추천제를 하겠다는 게 공약이라 지금 이렇게 한 거니까 나는 저게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이유 장관은 못 보는 겁니다. 유재석 아니 장관은 뭐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과거 역대 대통령들도 이 국민 추천제 비슷한 뭐 좀 전에 말씀한 국민 추천 뭐 인사위원회라는 것도 있고 국민 공모제 방식도 있었고 여러 유사한 행태가 있었어요. 그게 제대로 실천된 경우는 잘 없어요. 공기업 하나 기관장 인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실에서 낙점받은 인사가 공모 신문지상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그건 누군가 반드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중이 있었던 사람. 그럼. 그런데 이번에 이제 국민 추천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진정 이 취지를 본인의 의지로 이걸 한다 그러면은 정말 저는 첫 번째로 멀리해야 될 게 자기 친정 민주당의 정치권 추천 인사를 대폭 줄여야 된다. 그리고 진짜 뭐 아이유나 이국종 전 교수 이런 분들을 보건복지부 장관 세운다. 이러면 진짜
달라지죠. 국민 여론을 갖다 챙기는 그런 국민 추천제로서의 인사를 의미를 찾는다면은 저는 상당히 몇몇 인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이건 용두삼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제 2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인사 문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해야 될 것은 땡땡땡이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극복해야 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개딸들이다.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항상 어느 대통령이든 강성 지층에 거기에 휘둘러져 버리면은 결국은 국민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려를 범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실현과 고난 역경을 이겨나가는데 큰 도움이 본인은 되었다 하는 그런 개딸들이라도 이제 국민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취임사에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제부터 진보의 무게란 문제란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개딸들. 강성 지지층이다. 강성 지지층이다 이거죠. 저 같은 얘기인데요. 전 뭐 여야 없이 그 진영, 하여튼 진영에 매몰되면 안 돼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그 관계를 끊니 못 끊니 끊느라는 것도 그런 강성 그 지지층에 이렇게 매몰돼서는 그 희망이 없는 거고 마찬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진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얘기로 좀 가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로 낮은 상태인데 못 잡고 있어요, 자리를. 전직 대통령은 이제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 돌아다니시고 이 참 수습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아니 그 상당히 딱해 보였는데 그러한 질문 저쪽에 해야지 왜 나한테? 이게 내부에서 먼저 하면 이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먼저 좀 찔러주고. 아니 얘기했잖아요. 진영으로부터 벗어나. 자성 성찰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그 뜻을 우리가 그 분노한 뜻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저 초한 모습이 그래서 단지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친윤계가요? 아니면? 좀 전에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될 부분이 개딸들 이야기했잖아요. 국민의힘은 찐윤들이 극복해야 돼요. 아직도 있습니까? 선거가 패배하고 그렇습니다. 이 찐윤들의 특징은 본인들은 국민들 앞에나 언론 매스컴 앞에 이렇게 나서지는 않아요. 그 35세의 약간 청년 비대위원장이 5대 계약안을 내걸는데도 제가 볼 때는 그 5대 계획은 하나도 시비 걸 게 없어요. 그보다 더한 지금 이제 고통이 감내되는 그런 계획안도 수용해가지고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이 수술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정말 장시간 오랜 수술을 받아야 그나마 맹줄은 연명을 할 건데 그걸 다들 싫다고 이렇게 내치고 있으니 저 당 어떡하냐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찐윤 세력들이 이 당을 좌지우지하고 당의 쇄신과 변화를 가로막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이 실명을 제가 이렇게는 표현을 할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 어느 방송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근데 고발하더라고요. 제가 이 좋은 신성한 판도라 안 망치려고 그 친구들 제가 이름 구체적으로 뭐 호명을 못하는 거지 제가 그 친구들 고발 두려워서 못할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는 윤석열 측근에서 빨대 꽂고 그 권력 호가호위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지금도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우리는 흩어지면 죽어. 내년 지방선거 우리 뜻대로 우리 기초단체장 공천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우리가 뽑아야 돼. 그러고 난 뒤에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우리는 또 자랑스럽게 배지를 달아야 돼. 이러고 있으니 무슨 당이 변화와 쇄신이 이루어지고 청년 35세의 그 청년 비대위 위원장의 그 계획안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이런 당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3대 특검, 이 김건희 뭐 내란 특검, 해병대 최상병 특검 이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 거의 3년 가까이를 전부 다 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과연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국민들은 그걸 또 지켜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 이전에 외부로부터
몰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거의 뭐 초중음이 되기 이전에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런 자정 노력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절박하게 절절하게 느끼는 분한테 물어봐야지 그 아까 왜 나한테 그걸 근데 우리 총장님은 여야를 넘나드는 정치의 지혜를 주셔야 되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면서 콕 찍어가지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치 훈수를 한마디 하고 가셨는데 아직도 저 구태 친윤들은 제 탓을 하고 싶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대선 앞두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럴 거면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고요. 오늘날의 정치인 한동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었다면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캐릭터나 업무 스타일이 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조금 더 소통과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당의 조직원들과의 그런 어떤 의사 조율을 통해서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배운다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다시 당 대표에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근데 되게 이런 얘기는 좀 저쪽에.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 우리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한테 책임을 또 이걸 돌릴 수는 없는 거죠. 한동훈이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그렇게 검사 시절부터 한소재 반문 사람들끼리 장관 시켜주고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뭐 그 시켜준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몹쓸 짓 해가지고 그런 갈등을 만들어서 결국은 이 대통령 우리 권력마저도 내줬냐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 이전에 그 잘못된 두 사람의 만남 자체를 가지고 자꾸 시비 걸릴 이유가 없어요. 잘못된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나와야 됩니까? 나오지 말아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분 판단인 거죠. 그걸 뭐 누가 이야기한다고 그게 나올 사람이 안 나오고 뭐 안 나올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명분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뭐 계엄 탄핵 국면에 가장 명분이 있죠. 근데 요새 어디 세상에 명분이 그렇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인가 뭔가 하는 거에 돼가지고 너무 많이들 가스라이팅이 돼 있어가지고 민주당에서도 그래도 뭐 좀 합리적인 세력은 개딸로 곤욕을 치렀고 일부는 그걸로 횡사도 당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쪽도 말도 안 되는 우선 개헌부터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그게 같은 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제도 이거를 좀 같이 우리 국민 통합과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좀 이걸 고치는데 나라를 위해서 뭐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김문수 이제 전 후보죠. 이분은 정치적으로 다시 등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잠시 이선 후퇴해야 됩니까? 이 정치인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김문수 이제 전 후보죠. 이분은 정치적으로 다시 등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잠시 이선 후퇴해야 됩니까? 정치인 같은 경우는요. 이해창 그때 우리 총재 시절에 이재호, 김문수, 홍준표 이 세 사람을 영입해서 저 YS 때. YS 95년에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당을 엄청난 변화를 시켰거든요. 그 이후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하면서 한 40명 가까이 중진 세력을 날리면서 큰 정치 변화를 낡은 구태를 다 씻어내버린 그런 계기가 있어요. 옛날에 저는 청년 김문수로 돌아간다면은 뭐 본인이 이번 전당대회에 그 뭐 결심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일 그런 뭐 과거의 청년 김문수의 그 민주주의를 본인이
다시 나는 그거 하기는 부담돼 하면은 출마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뭐 김문수는 철봉이나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철봉은요. 무슨 뭐 극으로 지가 제일 먼저 갔는데 뭘 그때 공천심사위원장 할 때는 그랬지만은 예, 열심히 철봉해가지고 건강을 좀 잘 지키라고 그렇게 철봉은요. 예. 지금 7학년 중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철봉 시합하면은 1등합니다. 마지막 한 줄 평은 국민의힘이 극복해야 될 것은 땡땡땡이다. 거기는 마찬가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영? 진영에 매몰돼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저도 뭐 끝이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뭐 찐인들, 의원들 나름 그 고생한 부분도 많겠지만은 지금은 정치는 책임져야 될 때는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찐인들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뭐 저는 책임지는 정치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두 분 정치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그런 그림도 조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분과 함께 이 태양의 판도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본인도 시련과 고통을 잘 이겨낸 부분도 있겠지만은 누구보다도 1등 공신은 저 서초동에 사시는 그분이에요. 윤모 씨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바지 입고 다니시는. 그렇죠.